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신주원 디봇다운 대표이사 이관우입니다. 저희 회사가 생소할 듯 싶어 잠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당사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에서 생산 기반을 두고 세계 각국에 다운을 공급하는 다운 소재 전문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물산, LF, 코롱, 신성동상, FNF, 네파, 내셔널 지오그래픽, 게스코리아 등 대형 패션샵을 비롯하여 약 120여 개의 브랜드의 다운을 공급하고 있으며 물량적으로는 연간 약 1000에서 1500톤으로 국내 시장 수요량의 25에서 3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한국 시장에 있어서 공급과 품질 그리고 가격의 기준이 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친환경이라는 단어 앞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사도 친환경 소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유통 전 과정에 동물 복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번 한국의류학회 학술회에 참여하게 되어 회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을 되새기는 기회가 된 듯합니다. 오늘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한국의류학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론 주제 발표는 다운 소재 업계에서 약 17년 동안 구매, 생산, 연구를 겸하고 국제의무협회 IDFB와 세계 각국의 다운 서플라이들과 항상 교감을 통해 다운 소재 산업을 발전시켜가는 다운 전문가 이기영 본부장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이어갈 신주원 디봇다운 구매생산 총괄본부장 이기형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패션 산업에서 소재업체의 기능과 역할, 변화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한 섬유와 환경, 그리고 다운 소재의 오해와 진실, 다운 소재의 친환경성과 동물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 ESG 경영 준비, 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재업체의 변화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이 디자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디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습관처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전적 의미를 많이 찾아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두산발가에 따르면 디자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형적으로 실체화한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앉을 수 있다라는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이 의자가 되겠고요. 앉으면서 편안하고 푹신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한 것이 소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패션 디자인, 의상 디자인에 접목을 시키면 마찬가지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는 추울 때는 따뜻하고 운동할 때는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는 방수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요청을 하다가 경량성, 내구성, 통풍, 흡습, 이런 기능성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 기능을 요구를 하면서 목적이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소재의 목적은 소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패션 산업에서는 소재업체에게 또 다른 목적을 요청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이나 아니면 기술력 개발로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를 주로 해왔다면, 현재는 이 지속 가능한 자원의 선순환, 즉 ESG의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싸게, 더 빨리, 더 많이 이런 것만 요청을 하다가 현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ESG의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재 업체의 ESG에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분해성 소재, 그리고 뭐 화석 에너지로부터 빠져나온 원사의 연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린워싱으로 포장된 것이 아닌 폐기될 때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리사이클. 또한 단순한 이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ESG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패션 산업의 기술 발전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 발전이 인간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인식일 것입니다. 자, 그럼 패션 산업의 기술 발전이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이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한 섬유 환경이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ESG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되겠죠.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제도도 무의미할 텐데요. 우리 패션 산업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또 하고 있을까요? 저는 섬유 전문가도 아니고 ESG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런 점을 알고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점은 좀 같이 공유하고 고민해 봐야겠다는 것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제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 보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캠페인 등이 그러할 것인데, 한국도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2025년까지 4조 8천억 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부디 정확하고 올바른 곳에 사용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캠페인들이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렇진 못하죠. 화석 에너지는 분명 우리에게 문명적 이로움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석유 에너지는 탄산 음료보다도 싸고요. 그리고 20W LED를 한 달 동안 켜서 불을 밝히는데 드는 비용이 702원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로움과 편리함을 가져다 준 아주 정말 저렴한, 인류가 개발한 아주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렴하고 싸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하게 되고 있는 걸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98.2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시대에 발달된 배달 문화로 인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매일 갈아 쓴 마스크도 또 한 몫을 하고 있을 테고,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낭비라는 단어가 당연시 되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적 이로움의 대가는 굉장히 참혹한데, 지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10억 톤 이상에 달합니다. 그 중에 제조업이 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제일 많은 비중이죠. 그 중에서 패션 산업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약 4%, 제조 분야의 약 13% 정도가 되는데 약 21억 톤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4%라는 수치가 굉장히 적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패션 산업이 해결해야 될 숙제임은 또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유 산업에서는 얼마나 많은 석유를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세계적으로 약 1억 톤 이상의 섬유가 생산되고 있고, 그 중에서 70% 이상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즉 석유 에너지를 사용한 소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천연 소재, 코튼이나 울 같은 소재들의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는데, 기술력 발달이나 대량 생산의 편의성에 의해서 석유를 사용한 소재, 폴리나 나일론의 소재가 대폭 증가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 약 4배가량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서 탈석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한 생분해가 가능한 인공 천연섬유 복합체 연구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여러 업체에서 획기적인 제품들을 연구하고 출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인공천연섬유 복합제에 대해서 또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간단히 탈석유를 지향하고 있는 해외 업체들을 추려본 것인데요. 당연히 이 업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찾을 수가 있었는데, 뭐 미국이나 독일, 이스라엘, 뭐 일본, 많이 여타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뭐 인공거미줄이라고 불리는 스파이버 제품이 좀 눈에 띄었는데, 순수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이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좀 주의 깊게 보게 되었고요. 뭐 이렇게 탈석유 에너지의 개발은 지속되어야 하고, 우리의 더 많은 또 관심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탈석유를 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환경에 갇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부터 잘게 부서진 1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치약이나 과거에 화장품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풍화 과정을 거쳐서 큰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진 2차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들어가는 양이 연간 약 800만 톤이라고 하고, 한국의 해양에서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밀도가 주변 해양국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사용과 처리에 굉장히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또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이 될까요? 도시 먼지, 타이어, 합성섬유, 뭐 이런 것에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합성섬유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약 35%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혹시 이 합성섬유를 세탁 시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되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세탁 시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활동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환경과학기술저널 발표에 따르면 이 4가지 우류를 40도씨 온도 수온으로 세탁을 해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을 수집하고 비교해 봤는데, 세탁 시에는 직물 1g당 약 700개에서 4000개 정도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청정 지역에서 4가지 의류를 입고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약 20분간만 활동을 했는데, 20분 만에 약 직물 1g당 4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피나 시간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1인당 세탁 시에는 1인당 약 연간 3억 개, 그리고 입고 활동만 해도 1인당 약 연간 9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서 탈석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외부의 오염물질을 이렇게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자연적인 생물이나 미생물로서는 이렇게 분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편하다고 생각돼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5mm 이하의 작은 알갱이로 변하게 되고, 그것들이 플랑크톤과 물고기를 통해서 또는 이 오염된 오염수를 통해서 인간이 섭취하게 되고, 그 섭취하는 양이 일주일에 약 2000개, 플라스틱 한 장의 무게 약 5g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인체에 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 의학계에서 아직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보고된 바에 따르면 조직 염증이나 괴사, 면역세포 억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리사이클과 이 업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대안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현 시대에는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리사이클은 말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이고,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을 화분으로 만들었거나 화분으로 재탄생시켰거나, 아니면 버려지는 청바지를 다시 앞치마로 재탄생시킨 것들도 다 업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어떤 것을 만들기보다는 재활용하고 다시
업사이클로 사용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 재활용품 수거율이나 제품화율은 어떨까요? 보시게 되면 한국은 재활용 그 말 그대로 제품을 수거하는 재활용 수거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품화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약 19%로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이 선진국에 비해서 약 2.5배에서 3배 정도 낮은 수치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부와 기업이 많은 관심과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업사이클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약 업사이클 브랜드 수가 약 400개 정도로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시장 규모도 굉장히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기업과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고요. 업사이클은 어떤 제품들이 또 있을까요?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프라이탁이라는 그 방수천을 이용을 해서 가방을 제작하는 업사이클 브랜드가 또 있고요. 한국 패션 브랜드 레코드라는 브랜드는 역시 버려지는 옷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소품이나 가방 같은 소품이나 의류로 재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 몇몇 이제 획기적인 브랜드 업체들에서는 페트병을 활용을 해서 폴리 의류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 페트병을 활용해서 폴리에스터 제품의 의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뭐 버려질 바에는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업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영상은 저희가 한 영상을 재조명해 본 것인데요. 페트병을 활용을 해서 다시 직물로 짜서 입게 되지만 결국 세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세탁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이 되고, 그 미세 플라스틱 환경에 갇힌 그러한 상황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가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업사이클은 리사이클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원순환 차원에서 일시적인 대안일 뿐입니다.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공급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게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너무 홍보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이미 지금 넘쳐나고 있는 섬유 폐기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리사이클도 좋고 업사이클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그린워싱이라는 것들로 소비자들 많이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죠. 뭐 일단 말씀드리면 그린워싱이라는 것은 그린이랑 화이트워싱이 합쳐진 단어로서 위장 환경주의 또는 녹색 거짓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의 46% 정도가 그 정보의 46% 정도가 수치가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굉장히 개선이 좀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고요. 그린워싱의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뭐 내용보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이탈리아 석유 기업에서 과장 마케팅으로 인해서 친환경 과장 마케팅으로 해서 벌금을 맞은 경우도 있고, 한국의 모 브랜드사에서는 포장 용기를 뭐 친환경 포장 용기로 홍보를 해서 소비자의 비난을 받기도 했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생분해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50도 이상의 조건이 부여돼야만 해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린워싱의 악용을 막으려면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정보의 공개겠죠.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린워싱에 대해서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공급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고, 또 치열한 논쟁을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모니터링을 좀 실시를 해야 되고, 그 모니터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뭐 녹색, 친환경, 뭐 바이오, 생분해 이런 말들을 굉장히 쉽게 현혹이 되죠. 이렇게 미래 세대를 기대하고 생각하는 이런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0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패션 산업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해보면,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해서 탈석유 에너지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 인식 정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제품이 조금 지나치게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지 공급자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업사이클을 열심히 개발은 하되 그것의 한계성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섬유 개발에 투자와 연구를 또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익만 추구하는 그린워싱은 좀 자제하고 금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넘쳐나는 섬유 폐기물에 대해서 활용과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패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식주 중에 의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 패션 업계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이후에 의류 생산량은 약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같이 의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패션 산업의 기술 발전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너무도 친숙하지만 자세히 알기 어려웠던 다운의 친환경성과 동물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충전용 워시드 다운의 연간 생산량은 약 25,000에서 3만 톤 정도에 달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수요량은 약 4,000톤 정도, 4,000톤 정도 됩니다. 우리가 2, 3년 전에 롱패딩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는 6,000톤까지도 우리가 한국에서 수요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4,000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수요라는 것이 당연히 이 중국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한국은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 1인당 최대의 수요국은 한국입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다운의 수요 수치는 한국이 가장 높고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누구나 아는 소재이고 누구나 의류 한 장, 이불 한 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친숙하지만 이 친환경성과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좀 오해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성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다운은 이 케라틴이라는 동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진 100% 천연 소재입니다. 그리고 100%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이고, 세탁 시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생분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러 논문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실험 모두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우모가 어느 정도 분해가 되는지 실험을 해본 것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바실루스라는 미생물을 배양을 시켜서 우모가 얼마나 분해가 되는지 실험을 한 것인데, 약 4일 후에 깃대만 남기고 모두 분해가 되고 6일 후에는 전체 분해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케라티나제라는 미생물을 배양을 시켜서 우모 분해를 정도를 알아보는데, 약 36시간 만에 전체 분해가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운은 미생물을 통해서 100% 분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그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분해 과정에서 우리가 다운이 토양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식물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의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생분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또 직접 실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희가 직접 자연 주변의 흙을 사용을 해서 일정량의 다운을 매립을 하고, 당연히 그 안에는 다른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좀 식물도 심어서 관찰을 같이 했고요. 그 결과 약 일주일 만에는 30%, 약 2주 후에는 깃대만 남기고 전체 분해가 되고 3주 후에는 완전히 분해가 되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운이라는 것은 버려지는 다운은 사실 비료나 사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우모는 80% 이상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로서 효과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이것을 우모 분으로 만들어서 동물이나 물고기 등의 사료 첨가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산업적 가치가 적은 잔여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생분해가 가능하면서 활용도가 가치성이 굉장히 높은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이제 2019년 국제우모협회 IDFB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다운이 폴리 소재에 비해서 인체 산업 환경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적다, 미미하다 비교 분석한 것인데, 이건 간단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친환경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동물 복지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간혹가다 저희한테 이제 다운이라는 것이 오리나 거위를 학대를 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동물 학대를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는 오리나 거위를 직접 솜털을 뽑는 라이브 플러킹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제 급식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다운 가공 공장은 넌 라이브 플러킹 증서라고 해서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치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도살되는 양이 약 6,7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다운의 양만 해도 약 120톤 정도 되고요. 다른 수치를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의류 점퍼들도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의류 점퍼 하나에 몇 마리의 오리가 사용이 됐을까요? 통상적으로 의류 점퍼 하나에 충전량이 약 200에서 300g 정도 되고, 오리 한 마리에서 생산되는 솜털이 약 2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가 의류 한 장을 위해서 오리가 사용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뭐 생산량이나 수요량을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산량과 수요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수작업으로 핸드플러그로 이렇게 솜털을 채취를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비용적이나 관리적인 측면이나 어떠한 방면을 통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사육 과정이나 도살 과정이 역시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현대화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거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이제 일부 소규모 농장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전파되거나 각인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현재 사육 과정과 도살 과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사육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도살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기계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환경 자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단체 모니터링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소비자 인식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동물 학대를 하면서 다운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운에 대해서 동물 복지가 된 인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RDS라고 하는 것인데, 뭐 리스판시블 다운 스탠다드라고 하는 건데, 책임 있는 다운 기준, 그리고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TC라는 추적성 증서를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육, 뭐 도살, 가공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인증하는 증서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RDS를 거쳤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윤리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운 원료를 제공을 하고 사용을 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라는 증명이 될 것이고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사용했던 증서인데 최근에는 한국의 몇몇 업체들이 이미 RDS 인증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희도 이제 RDS 인증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오리나 거위의 다운 우리가 이제 오리나 거위의 사용 목적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오리나 거위의 사용 목적은 육고기를 제공하는 거죠. 고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운은 그 육고기를 제공하고 도살된 후에 버려지는 부산물을 수거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부산물을 사용하는 다운에 대해서 동물복지를 적용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동물복지가 꼭 필요한 제품도 있습니다. 동물복지가 꼭 필요한 소재는 소비요구적 소재라고 해서 야생동물의 모피일 것인데요. 육류 제공이 목적이 아닌 모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육되거나 포획되는 동물들입니다. 라쿤이나 밍크, 폭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동물권 단체 케어에 따르면은 세계적으로 연간 모피를 위해서 도살되는 그런 야생동물의 수가 약 4천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육이 약 75%, 포획이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물복지가 필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운처럼 부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비윤리적으로 사육되는 소비요구적 소재 이런 곳에는 동물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운은 소나 돼지, 닭처럼 1차 목적이 이제 고기를 인간에게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부산물을 사용한 예를 들어서 소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제공하고 소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듯이 다운도 마찬가지로 버려지는 부산물을 사용을 해서 의류 충전재로 활용을 하는 것뿐이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처럼 다운은 기본적으로 동물복지가 이루어진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운은 친환경적이고 동물복지가 이루어진 제품이고 소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과 동물복지 측면에서 다운 관련 얘기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ESG인데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하기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한계점이 있습니다. ESG 경영은 미래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는 맞는데 현재 대기업 위주로 ESG가 평가되고 있고 중소기업은 컨설팅조차 받기도 어렵습니다. ESG 도입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아직 수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은 기존의 사업 구조를 환경 친화적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하거나 전환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포장재 하나를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분야에서는 더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평가한다면 ESG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의 99%가 오너인 현실에서 경영권 분리라든가 이사회 독립성을 평가한다면 중소기업이 당연히 불리하겠죠.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은 ESG 정보 공개와 관련된 글로벌 표준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비용적 한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책임보다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어 있는 수익 구조도 그러할 것이고요.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제도가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SG 공개 지표가 주로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또 한몫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ESG 경영에 대한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역량과 데이터가 모두 부족한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려면 각 분야의 협조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떠한 협조와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정부에서는 당연히 많은 지원을 또 해줘야 될 것이고 중소기업에 맞는 맞춤형 또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ESG 일환으로서 ESG 경영 도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ESG 선제 도입을 한 중소기업에게 투자 유치라든가 자본 조달 등의 혜택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제도적 요구 조건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고 각 부분에 대한 필요 인식 개선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ESG 개선 시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대 효과, 이런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대기업 많은 곳들의 또 협조와 노력이 있다면 중소기업 스스로는 또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중소기업에서는 정부나 대기업, 금융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 정책들이나 지원 사업들이 있을 텐데 중소기업 스스로 꼼꼼히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자사의 핵심 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를 발굴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사업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SG 정보 공개 방식은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처럼 중소기업은 그런 여러 보고 표준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그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산업이나 핵심 원칙 그리고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ES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사도 중소기업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이 ESG에 대응하고 실천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세계자연기금 WWF의 매달 이익금의 일부를 정기 후원하고 있고 다운 이외에 친환경 보온 소재, 예를 들면 뭐 밤부, 라이오셀, C셀 등을 개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텍 역시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인적 자원, 공정 경쟁, 사업 준수, 투명 경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SG 도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는 신주원 디보다운이 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발표 기회를 주신 한국의류학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도해 주신 서울대학교 하지수 학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